국제안보학계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공식 군사력 순위 세계 5위. 그러나 실전 군사력은 달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48시간의 무력 충돌. 그 짧은 전투가 전 세계 국방 지도를 흔들었습니다. 모두가 강대국의 무기를 주목하던 순간 전장의 판도를 바꾼 것은 K방산이었습니다. 사거리가 더 길다던 무기는 먼저 멈췄고 관통력이 높다던 전차는 포신 파열로 무력화됐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는 달랐습니다. 정비 지연도 공급 중단도 없었습니다. 즉시 투입되어 끝까지 작동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의 명문대 교수는 단언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세계 1위는 한국이다. 숫자가 설명하지 못한 전장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입니다. 중국 국방대학에서 파견된 교환 장교로 이번 나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죠. 브뤼셀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폐를 파고들었고 거리 곳곳에 배치된 무장 경찰들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이곳은 평화로운 유럽의 수도였지만 동시에 군사동맹의 심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세미나 장소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긴장이 아니라 기대였죠. 회의장 건물은 유럽 특유의 고풍스러운 석조 건축물이었습니다. 입구를 지나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각국에서 온 장교들과 마주쳤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폴란드까지. 그들은 각자의 군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단 휘장이 소속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동맹을 확인하러 왔고 누군가는 적을 관찰하러 온 것 같았어요. 복도 한편에서는 2명의 장교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세계 군사력 순위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1위로 정점을 찍고 있었고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로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기갑여단 참모로 복무하며 장비평가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전차의 주포 구경, 장갑 두께, 엔진 출력, 이 모든 것을 수치로 환산하고 비교하는 일이 제 전문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하나의 신념을 심어주었어요. 전쟁은 체급 싸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GDP가 큰 나라가 더 많은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병력이 많은 나라가 더 넓은 전선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술이 앞선 나라가 더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저는 이 논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여단에서도 신형 장비 도입 여부는 전적으로 스펙 비교표로 결정됐어요. 어느 전차가 더 빠르고 어느 미사일이 더 멀리 날아가는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미나장 안은 각국 국기가 새겨진 명패들로 가득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중국. 저는 제 명패 앞에 앉으며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 3위 국가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제 왼쪽에는 독일 육군 출신 장교가, 오른쪽에는 미국 공군 출신 장교인 제임스 밀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유가 담겨 있었어요. 1위 국가의 여유였죠. 강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배부된 자료집을 훑어봤습니다. 각국의 국방비 지출 추이, 주요 무기 체계, 비교, 병력 규모 통계, 항공모함 보유 현황까지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제 신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었고 미국과의 간격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충분한 투자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 순위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강단의 한 남자가 올라섰습니다. 마이클 로렌스 교수였어요. 미국 국방대학 출신으로 전쟁 지속력과 군수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소개됐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회색 양복 차림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평범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군인도 아니었고 화려한 연설가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볼 순위표는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하고 서열은 분명하다고 했죠. 하지만 이 순위가 정말 전쟁을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순위가 전쟁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걸까요? 교수는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군사력이란 무엇이냐고, 전차의 숫자냐 미사일의 사거리냐 병력의 규모냐고 물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진짜 군사력은 전쟁이 시작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나 오래 작동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어봤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동.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기는 원래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순위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만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순위는 평화 시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전쟁은 평화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평화 시든 전쟁 시든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것 아닙니까? 제임스 밀러가 끼어들었어요. 교수의 말은 흥미롭지만 현실은 명확하다고, 미국은 1위고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미국은 1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할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고 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을 바꿨고 그곳에는 한 나라의 국기가 떠올랐어요. 태극기였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국? 세계 6위권의 중견국가가 세계 최강이라고요? 저는 즉시 반응했어요. 그건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한국은 GDP 규모로 세계 10위권이고 병력은 50만 명 수준이며 핵무기도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항공모함도 없고 전략폭격기도 없지 않냐고 덧붙였어요. 교수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맞다고. 하지만 지금 저는 카탈로그를 읽고 있고 자신은 전쟁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저는 카탈로그를 읽는 게 아니라 현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순위는 질서이고 질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동정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다만 확신만이 있었어요. 좋다고, 그럼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순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강의가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도전받게 될 거라는 것을요. 교수의 선언은 강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가졌다는 말은 제게는 농담처럼 들렸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학술적 도발이 아니라 모욕에 가까웠죠. 세계 3위 국가에서 온 장교인 저를 앞에 두고 순위표에도 없는 중견 국가를 최강이라 부르다니요. 강의실 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몇몇 장교들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임스 밀러는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미국이 1위라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었고 교수의 발언을 그저 흥미로운 화제거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중국은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고 군사력 확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했고 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으며 대륙 간탄도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했어요. 그런 우리를 제쳐두고 한국을 거론한다는 건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자고, 객관적인 수치를 근거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교수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다시 바꿨고 각국의 군사력 비교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저는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연간 2,900억 달러에 달하고 한국은 5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했어요. 거의 6배 차이였습니다. 병력수는 중국이 200만 명, 한국이 50만 명이라고 했죠. 4배 차이였어요. 전차는 중국이 5,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2,600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투기는 중국이 3,200대, 한국이 600대였어요. 해군 전력은 더 큰 격차였습니다. 중국은 3척의 항공모함과 350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항공모함이 없고 전투함은 120척 수준이었죠.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이건 숫자의 문제이고 숫자는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세계 3위는 중국이고 한국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영국에서 온 장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프랑스 장교는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장은 논리적이었고 데이터로 뒷받침됐어요. 교수는 제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숫자들이 정말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더 많은 전차, 더 많은 전투기, 더 많은 병력을 가진 쪽이 이기는 게 전쟁 아니냐고 반문했죠.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숫자는 시작점일 뿐이라고,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또 다른 그래프를 띄웠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과 북베트남의 군사력 비교였습니다. 미국은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였어요. 국방 예산은 100배 차이였고
공굴력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느냐고 교수는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특수한 경우라고 정규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이었다고 반박했어요.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걸프전은 어떠냐고 물었죠. 이라크는 세계 4위 규모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100시간 만에 붕괴했다고 했어요. 순위가 실전을 보장하지 못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건 이라크의 문제라고 했어요. 훈련 부족, 사기 저하, 지휘체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라고 숫자 뒤에 숨겨진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카탈로그 스펙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싸운다고 했어요. 제임스 밀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교수의 논리가 흥미롭지만 현실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미국은 1위이고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신 무기, 최고의 훈련, 전 세계에 배치된 기지망, 이 모든 것이 미국을 1위로 만든다고 강조했죠. 교수는 동의한다고 했어요. 미국은 1위가 맞다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저를 바라봤어요. 리웨이 씨가 제시한 숫자들은 모두 맞다고, 중국은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꿨어요. 그 전차 5,000대가 전쟁 중에 계속 작동할 수 있느냐고, 전투기 3,200대가 부품 부족 없이 비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중국은 자체 생산 능력이 있고 산업 기반이 탄탄하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전쟁이 6개월, 1년, 2년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탄약 생산은 충분하냐고, 부품 공급은 원활하냐고, 정비 인력은 확보됐느냐고 연달아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솔직히 그런 세부 사항까지는 몰랐거든요. 저는 기갑여단 참모였고 장비 스펙 비교가 제 전문이었어요. 전시 군수 체계까지는 깊이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는 제 침묵을 보며 말했어요. 바로 그게 문제라고, 모두가 평화시의 숫자만 본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은 70년간 휴전 상태였다고,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전시를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탄약 비축량, 부품 공급망, 정비 인력 양성, 예비군 체계, 이 모든 것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그건 방어적 사고일 뿐이라고, 공격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방어와 공격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얼마나 오래 싸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지속될 수 있다고, 그때 살아남는 쪽이 이긴다고 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의 논리는 제가 믿어온 것과 달랐어요. 저는 순위를 믿었고 숫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속력, 생존구조, 전시체제, 이런 것들은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교수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순위표와 교수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세계 3위는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위가 정말 전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서도 교수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순위가 쉽게 무너진다는 말, 숫자가 전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주장, 한국이 최강이라는 선언.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 3위, 한국 6위. 이건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 확신은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세미나장에 도착했습니다. 강의실은 아직 비어 있었고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떠있지 않았지만 저는 어제 본 그래프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나씩 장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임스 밀러도 왔고 독일 장교도, 프랑스 장교도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강단에 섰어요. 오늘은 회색이 아닌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교수는 인사 없이 바로 시작했습니다. 어제 리웨이 씨가 제시한 숫자들은 모두 정확하다고 했어요. 중국은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숫자 너머를 보겠다고, 보이지 않는 구조를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교수는 스크린에 한 장의 그림을 띄웠어요. 빙산이었습니다. 수면 위로는 작은 부분만 보였고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덩어리가 숨어 있었어요. 교수는 말했습니다.
군사력 순위는 수면 위만 본다고 전차 숫자, 전투기 숫자, 병력 규모만 센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힘은 수면 아래에 있다고, 그것이 바로 구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구조가 뭐냐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구조란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무기를 만들고 고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평화 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 터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했어요. 교수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립 생산 능력. 둘째, 현장 정비 체계. 셋째, 전시 증산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갖춰진 나라만이 장기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중국도 그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고, 우리는 모든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했어요. 교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하느냐고, 핵심 부품까지 다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세부 사항까지는 몰랐거든요. 교수는 계속 말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무기는 조립하지만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한다고. 엔진, 센서, 전자장비 같은 것들은 외국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바꿨어요. 여러 나라의 무기 부품 자급률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85%, 독일 78%, 일본 65%, 그리고 한국 92%.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이 92%라고요?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무기 금수 조치와 기술 봉쇄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됐다고 했어요. 저는 중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추정치로는 70%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산 엔진과 유럽산 센서에 의존하는 무기들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건 추정일 뿐이고 확증된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교수는 두 번째 요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장 정비 체계. 전쟁에서 무기는 고장난다고, 문제는 그걸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미군은 M1 전차 정비를 위해 독일에서 부품을 공수해야 했다고, 며칠씩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다르다고 했어요. 한국은 모든 부대에 정비 인력과 부품 창고를 배치했다고, 심지어 최전방 부대도 자체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뭐가 특별하냐고 물었어요. 우리도 정비 부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규모가 다르다고 했어요. 한국은 병력의 15%가 정비 특기라고,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비 인력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을 다시 바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서방에서 지원한 M777 곡사포 300문 중 30%가 고장으로 작동 불능 상태라고 표시됐어요. 부품이 없어서 정비 인력이 부족해서 방치됐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카탈로그에는 사거리와 명중률만 나온다고 하지만 전장에서는 고장률과 수리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고장나면 쓸모없다고, 빨리 고쳐서 다시 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전투력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밀러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저강도 분쟁 이야기라고, 미국 같은 강대국은 압도적 화력으로 단시간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역사가 다르게 말한다고 했어요. 베트남, 아프간, 이라크 모두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세 번째 요소를 꺼냈어요. 전시 증산 시스템. 전쟁이 시작되면 탄약 소모가 폭증한다고, 평화 시 생산량으로는 절대 못 버틴다고 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평균 포탄 소모량이 2만 발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연간 생산량을 합쳐도 1년치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중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제조 강국이라고, 생산 능력은 걱정 없다고 했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중국은 생산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 공장들이 전시에도 안전하냐고,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군수 공장들은 대부분 동부 연안에 집중돼 있었어요. 효율을 위해 항구 근처에 배치됐죠. 하지만 그건 전시에는 취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수는 한국 사례를 들었어요. 한국은 군수 공장을 지하화했다고, 산악 지형을 이용해 분산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전제로 모든 걸 설계했다고, 공장 위치부터 부품 비축까지 전부 생존을 염두에 두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구조의 힘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 터지면 드러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의 논리는 일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전장 데이터는 없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구조는 숫자를 이길 수 없다고, 아무리 잘 만든 시스템이라도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는 무너진다고 했어요. 교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좋다고, 그럼 실전을 보자고 했습니다. 이론이 아닌 전장의 기록을 보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교수는 강단 앞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이 어두워지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날짜가 표시됐습니다. 2023년 4월 18일. 장소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지대였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화질은 선명했어요. 국경선을 따라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양쪽에 군부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건 48시간 동안 벌어진 국경 충돌 기록이라고, 전면전은 아니지만 실제 전투였다고 했어요. 태국군은 한국제 무기로 무장했고 캄보디아군은 중국제 무기로 무장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중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게 될 테니까요. 영상에는 양측의 배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태국군 측에는 K9 자주포 12문이 보였고 캄보디아군 측에는 중국제 PLZ-45 자주포 15문이 배치돼 있었어요. 수적으로는 캄보디아가 우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캄보디아가 이길 거라고요. 교수는 배경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국경선 해석 차이였다고, 양측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작은 구릉지대가 있었다고 했어요. 외교적 협상이 실패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결국 양측이 포격을 주고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건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었어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첫 포격은 캄보디아군이 시작했어요. PLZ-45 자주포 15문이 일제히 발사했고 태국군 진지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적 우위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는 다른 걸 지적했습니다. 명중률을 보라고 했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15발 중 실제로 태국군 진지 근처에 떨어진 건 6발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목표에서 벗어나 빈 땅에 떨어졌어요.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PLZ-45는 GPS 유도 시스템이 있지만 정확도가 낮다고, 특히 실전 환경에서는 오차가 크다고 했어요. 태국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K9 자주포 12문이 응사했어요. 발사 속도가 달랐습니다. PLZ-45는 분당 4발 수준이었지만 K9은 분당 6발 이상 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중률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12발 중 10발 이상이 캄보디아군 진지에 정확히 떨어졌어요.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운용 능력 차이일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캄보디아군의 훈련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양측 모두 정규군이고 훈련 수준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차이는 무기 자체의 성능이라고 했어요. 영상은 2시간 후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결정적 장면이 나왔어요. 캄보디아군의 PLZ-45 한 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포신에서 불꽃이 튀더니 포탑이 멈췄어요. 교수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설명했어요. 포신 과열로 인한 파열이라고, 연속 사격 중 냉각이 제대로 안 돼서 포신이 손상됐다고 했습니다. PLZ-45는 설계상 연속 사격에 취약하다고, 이건 카탈로그에는 나오지 않는 문제라고 했어요. 영상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30분 후 또 다른 PLZ-45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1시간 후 세 번째 자주포도 멈췄습니다. 15문 중 3문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반면 태국군의 K9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K9은 연속 사격 시 자동 냉각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포신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과열을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PLZ-45는 수동 냉각 방식이라고, 운용 인력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실전에서는 이런 차이가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건 설계 결함이지 중국제 무기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최신형은 개선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최신형은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배치된 무기들이라고, 실제 전장에서 쓰이는 건 최신형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상은 다음 날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정비팀을 투입했어요. 고장난 자주포를 수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부품이 문제였어요. 교체용 포신이 없었고 냉각장치 부품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산무는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의 차이라고. 태국은 한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캄보디아는 중국에서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전시에는 이런 시간 차이가 승패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밀러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태국군은 부품을 얼마나 빨리 받았느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48시간 이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항공운송으로 긴급 공급했다고. 이미 비축된 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도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해외 기지와 공급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질문을 바꿨어요. 전시에도 그게 가능하냐고. 공급 경로가 차단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상은 최종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48시간 교전 후 캄보디아군은 철수했어요. 15문 중 3문이 고장났고 탄약 보급도 원활하지 않았으며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태국군은 12문 모두 작동 상태를 유지했고 부품과 탄약도 충분했어요.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게 카탈로그와 실전의 차이라고. 스펙상으로는 PLZ-45가 K9과 비슷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우위였지만 실전에서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어요. 신뢰성, 정비성, 지속성, 이런 것들이 진짜 전투력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영상은 명확했어요. 중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한국제 무기에 밀렸습니다. 수적 우위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건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제 무기를 쓰는 나라들은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을 받지만 다른 나라 무기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위는 여전히 명확했지만 전장의 현실은 달랐어요. 숫자가 아닌 구조, 스펙이 아닌 신뢰성,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는 교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방금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습니다. 중국제 PLZ-45가 멈춰 선 모습, 연기가 피어오르는 포신, 그리고 작동을 멈춘 포탑. 교수는 키보드를 조작하며 특정 장면으로 돌아갔어요. 첫 번째 PLZ-45가 고장난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포신 끝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금속이 뒤틀려 있었고 균열이 여러 곳에 보였습니다. 교수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과열로 인한 포신 파열이라고. 금속 피로가 누적돼서 발생한 구조적 결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운용 미숙 때문 아니냐고. 캄보디아군이 냉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용 매뉴얼대로 했다고. 문제는 매뉴얼 자체가 실전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교수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PLZ-45의 카탈로그 스펙이었어요. 거기에는 연속 사격 능력이 분당 4발로 명시돼 있었고 지속 사격 시간은 30분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말했어요. 캄보디아군이 30분 이상 쐈으니까 과열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교수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실제 교전 기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PLZ-45는 22분 동안 사격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카탈로그 스펙보다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포신이 파열됐어요.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카탈로그는 이상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실험실 환경과 실전은 다르다고 했어요. 실전에서는 변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기온, 습도, 먼지, 연속 사격의 강도, 이 모든 것이 무기 성능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특히 열대 기후인 캄보디아에서는 냉각 효율이 떨어진다고. 카탈로그가 약속한 30분이 실제로는 20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럼 K9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같은 환경에서 싸웠는데 왜 K9은 문제가 없었느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바로 그거라고 했습니다. K9은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됐다고. 한국은 70년간 실제 대치 상황에서 무기를 운용해왔다고 했어요. 교수는 K9 개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DMZ에서 실제 사격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여름 40도, 겨울 영하 20도 환경에서 테스트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실전 데이터가 설계에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PLZ-45는 이론적 계산에 더 의존했다고 했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건 중국 무기 전체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LZ-45는 오래된 모델이라고. 최신형 PLC-181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교수는 동의했습니다.
맞다고 최신형은 많이 개선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신형이 배치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 현재 전장에 있는 건 구형 모델이라고 했어요. 전쟁은 미래형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현재 보유한 무기로 싸운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PLZ-45 파열 장면이었어요. 첫 번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포신이 아예 갈라져 있었고 포탑 내부까지 손상됐어요.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과열이 아니라고 금속 재질 자체의 문제라고 했어요.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PLZ-45 포신은 특수강으로 만들어졌지만 품질 편차가 크다고 표시돼 있었어요. 같은 모델이라도 생산 시기에 따라 내구성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설명했어요. 대량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일관되지 않았다고, 어떤 건 30분 이상 버티지만 어떤 건 20분에 파열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캄보디아군 정비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라고, 같은 PLZ-45인데도 포신 수명이 천차만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조 공정의 문제라고, 품질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반면 K9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모든 포신이 동일한 스펙으로 제작된다고, 품질 편차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한국은 방산 품질 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불량품은 아예 납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과장 아니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불량률이 0.3% 이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1%에서 3% 수준이라고, 중국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겨우 2%에서 3% 차이지만 전장에서는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미국 무기도 품질이 뛰어나다고, M109 팔라딘도 신뢰성이 높다고 했어요. 교수는 동의했습니다. 맞다고, 미국도 품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격이 문제라고, M109는 K9보다 2배 이상 비싸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비교표를 띄웠어요. K9 가격은 대당 350만 달러, PLZ-45는 250만 달러, M109는 700만 달러였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으로 보면 K9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포를 배치할 수 있고 품질도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가격 효율성이 전투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은 경제라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비싼 무기 몇 대보다 적당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여러 대가 낫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포신 파열 장면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PLZ-45였어요. 이번엔 파열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포신에서 불꽃이 튀더니 금속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어요. 운용병력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게 카탈로그가 말하지 않는 진실이라고, 무기는 아군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화면 속 장면이 충격적이었어요. 무기가 적이 아니라 아군을 위협하는 상황. 이건 스펙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신뢰성이 중요한 이유라고, 전장에서 무기를 믿을 수 없다면 사기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교수는 캄보디아군 병사들의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포를 쏠 때마다 불안했다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반면 태국군은 K9을 신뢰했다고, 쏘면 맞는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카탈로그와 실전의 차이라고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숫자로는 PLZ-45가 15문, K9이 12문이었습니다. 수적 우위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3문이 고장나고 병사들은 불안해했으며 전투 효율은 떨어졌어요.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카탈로그는 승리를 약속하지 않는다고, 종이 위의 스펙과 전장의 현실은 다르다고 했어요. 진짜 전투력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제가 믿어온 순위, 그 순위를 만든 숫자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스펙은 명확했지만 전장은 스펙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교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포신 파열 장면이 여전히 스크린에 떠 있었어요. 저는 그 이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탈로그가 약속한 것과 현실의 괴리, 그 간극이 제 신념을 흔들고 있었어요. 교수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찍은 항공 영상이었어요. 날짜가 표시됐습니다. 2023년 4월 19일, 교전 이틀째였어요. 화면에는 캄보디아군의 후방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탄약고, 연료 저장소, 그리고 로켓포 진지가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제 공중전력 이야기를 하겠다고, 태국 공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공중전력이라면 전투기 이야기겠죠. 태국이 어떤 기종을 운용하는지, 캄보디아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교수가 보여준 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F-16이었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날개 아래 장착된 무장이 일반적인 정밀 유도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는 확대했습니다. 폭탄처럼 보이는 물체에 키트 같은 게 부착돼 있었어요.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게 KGGB라고 코리안 GPS 가이드밤의 약자라고 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정밀 유도 키트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유도 키트? 그게 뭔가요? 교수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폭탄은 그냥 떨어뜨리면 중력에 따라 떨어진다고, 바람이나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반면 정밀 유도 폭탄은 GPS와 센서로 목표를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라고 했어요. 교수는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미국제 유도 폭탄은 개당 25,000달러, 이스라엘제 스파이스는 3만 달러였어요. 비쌌습니다. 반면 KGGB는 얼마냐고 물었더니 교수가 답했습니다. 8,000달러라고 했어요.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싸다는 건 성능이 떨어진다는 의미 아니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과 성능은 별개라고, KGGB의 명중률은 미국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CEP 5m 이내라고, 목표 지점 5m 반경에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3분의 1 가격에 같은 성능이라니요?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비밀은 설계 철학이라고, KGGB는 새 폭탄이 아니라 기존 폭탄을 업그레이드하는 키트라고 했어요. 날개와 GPS 모듈만 부착하면 일반 폭탄이 정밀 유도 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혁명적이라고 교수는 강조했어요. 태국 공군은 창고에 쌓여있던 구형 MK-82 폭탄을 꺼냈다고, KGGB 키트만 달면 최신 정밀 무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새 무기를 살 필요가 없었어요. 기존 재고를 활용했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F-16이 이륙하는 장면이었어요. 날개 아래 KGGB가 장착된 MK-82 폭탄 4발이 보였습니다. 전투기는 고도를 올리더니 목표 지점으로 향했어요. 캄보디아군 탄약고 상공이었습니다.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4발 모두 날개를 펼치며 활강하기 시작했어요. 일반 폭탄처럼 수직 낙하가 아니라 비스듬히 미끄러지듯 날아갔습니다. GPS가 작동하며 궤도를 수정했고 목표를 향해 정확히 접근했어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4발 모두 탄약고를 직격했어요. 교수는 일시정지했습니다. 명중률 100%라고 강조했어요. 4발 중 4발 모두 목표에 명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도 비슷한 기술이 있지 않냐고, 우리도 유도 키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중국도 FT 시리즈 유도 키트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격이 문제라고, FT 키트는 15,000달러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KGGB보다 거의 2배 비쌌어요. 게다가 수출 실적도 적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KGGB는 현재 12개국에 수출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태국, 폴란드, 필리핀, 이라크까지 다양했습니다. 반면 중국 FT 시리즈는 3개국이라고 했어요. 시장이 선택한 결과라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출격이었어요. 이번 목표는 로켓포 진지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중국제 WS-6 다연장 로켓을 배치하고 있었어요. 태국군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F-16이 다시 출격했고 KGGB 장착 폭탄을 투하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6발 중 5발 명중, 명중률 83%였어요. 로켓포 진지가 무력화됐습니다.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압도적이라고, 같은 예산이면 3배 많은 출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전쟁은 경제라고, 효율이 승패를 가른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밀러가 질문했습니다. 미국도 JDAM으로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왜 굳이 KGGB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대답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작전 규모를 결정한다고, 예산이 한정된 나라들은 JDAM을 대량 구매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교수는 계산을 보여줬습니다. 예산 100만 달러라고 가정했어요. JDAM을 사면 40발, KGGB를 사면 125발이었습니다. 3배 차이였어요. 같은 돈으로 3배 많은 타격이 가능하다는
수량보다 품질이 중요하다고 비싼 무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교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JDAM과 KGGB의 성능 차이가 뭐냐고 명중률은 같은데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교전에서 태국 공군은 48시간 동안 27회 출격했다고 KGGB 장착 폭탄 108발을 투하했다고 했어요. 명중률은 평균 80% 이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탄약고 8곳, 로켓 진지 12곳, 지휘소 3곳이 파괴됐다고 했어요. 만약 JDAM을 썼다면 어땠을까요? 교수는 계산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는 36발밖에 못 쐈을 거라고, 출격 횟수도 9회로 줄었을 거라고 했어요. 타격 목표도 3분의 1 수준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효율의 차이가 전장을 바꿨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 이게 실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새 무기를 팔지 않았다고 기존 전력을 살렸다고 했어요. 이게 한국방산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KGGB를 도입한 12개국 중 9개국이 재구매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중국 FT 시리즈는 재구매율이 30%라고 했어요. 시장이 증명한 신뢰성이라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영상이 마지막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캄보디아군 후방 시설들이 연기로 뒤덮여 있었어요. 탄약고는 불타고 있었고 로켓 진지는 파괴됐으며 보급로는 끊겼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게 효율의 힘이라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낸 결과라고 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KGGB 같은 건 순위표에 없었습니다. 카탈로그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전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교수를 바라봤어요. 그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문서였어요. 계약서처럼 보이는 서류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교수는 확대했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방위산업협력협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태국과 한국 사이의 군사협력협정이라고 2019년에 체결됐다고 했어요. 무기 판매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 부품 공급, 정비 지원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왜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중요한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5조 3항이었어요. 전시 부품 공급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줬어요. 태국이 무력 충돌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은 48시간 이내에 긴급 부품을 공급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급 중단 금지 조항도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특별하냐고 무기 수출국은 당연히 부품을 공급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하지 않다고 오히려 반대라고 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전쟁 중에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2020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당시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에 무기를 팔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국제 압력으로 부품 공급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드론이 고장 나도 수리할 수 없었고 미사일이 떨어져도 보충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건 정치적 이유라고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바로 그거라고 했어요. 전쟁은 정치라고 무기 공급도 정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사도 전쟁 중에 부품이 끊기면 무용지물이라고 했어요. 교수는 또 다른 사례를 꺼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서방에서 공급한 레오파르트의 전차가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독일이 공급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러시아를 자극하기 싫어서 속도를 늦췄다고 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다르다고 우리는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교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러냐고 파키스탄에 판 전투기는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수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19년 인도, 파키스탄 충돌 당시 중국이 파키스탄에 공급한 JF-17 전투기 부품 공급이 지연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인도의 항해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공급 속도를 조절했다고 했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고려였다고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말했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하지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배신이라고 했어요. 전투기가 있어도 부품이 없으면 날 수 없다고 신뢰가 무너진 거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한국 사례로 돌아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교전 당시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4월 18일 교전 시작, 4월 19일 태국 긴급 요청, 4월 20일 부품 도착. 48시간도 안 걸렸어요. 교수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태국군은 K9 자주포 부품과 KGGB 추가 물량을 요청했다고, 한국은 즉시 군용 수송기로 공수했다고 했어요. 중간에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계약대로 이행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한다고, 동맹국 지원은 미국의 전통이라고 했어요. 교수는 동의했습니다. 맞다고, 미국도 신뢰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격이 문제라고, 미국 무기는 비싸서 소규모 국가들은 대량 구매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미국과의 FMS 계약은 복잡하고 승인 절차가 길다고 나와 있었어요. 평균 승인 기간이 18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계약은 6개월 이내라고, 절차가 간단하다고 했어요. 저는 중국은 더 빠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승인 절차가 거의 없다고, 바로 공급 가능하다고 했어요. 교수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품질 보증은 어떻게 되느냐고, 불량품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중국제 프리기탐을 구매했는데 엔진 결함이 발견됐다고, 교체를 요청했지만 1년 넘게 지연됐다고 했어요. 결국 방글라데시는 자체 예산으로 유럽산 엔진으로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잠수함에 소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은 즉시 기술팀을 파견했다고, 무상으로 수리해줬다고 했습니다. 이게 신뢰를 만든다고, 계약 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교수는 강조했어요.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개별 사례일 뿐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교수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국 중 재구매율이 87%라고 나와 있었어요. 세계 평균은 45%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고객 관리에 집중한다고, 판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파트너십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부품 공급, 기술 지원, 업그레이드, 이 모든 게 패키지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태국 사례로 돌아왔습니다. 교전 중 한국 기술팀이 태국에 파견됐다고, 현장에서 직접 정비를 도왔다고 했어요. 이건 계약에 없던 내용이었지만 한국은 자발적으로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태국군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캄보디아는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청했다고 하지만 응답이 느렸다고 했어요. 중국 기술팀이 도착한 건 교전 종료 후였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거리가 멀다고,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멀다고 했어요. 계약은 했지만 관계는 약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고객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한다고 했어요. 교수는 또 다른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라서 정치적 압력이 적다고, 미국처럼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조건으로 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국처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약점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강대국이 아니면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교수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장점이라고, 작은 나라들은 강대국의 압력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한국은 순수하게 상업적 관계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공급 중단이라고,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부품이 끊기면 고철이라고 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가 진짜 전투력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교수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무기는 하드웨어지만 신뢰는 소프트웨어라고, 둘 다 있어야 전투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신념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강단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임스 밀러도, 독일 장교도, 프랑스 장교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강의가 모두의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을 깍지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포신 파열, KGGB의 효율, 부품 공급의 신뢰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키워드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바로 체질이라고 했어요. 저는 체질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설명했어요. 체질이란 평화 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 터지면 드러나는 국가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70년간 전쟁을 전제로 살아온 나라와 평화를 전제로 살아온 나라는 체질 자체가 다르다고 했어요. 교수는 한국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한국은 단 하루도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었고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 환경이 한국의 국방체계 전체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교수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공장들은 24시간 가동체제로 전환 가능하다고 했어요. 평화 시에는 8시간씩 3교대로 운영하지만 전시에는 즉시 풀가동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매년 훈련한다고 했어요. 저는 중국도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업 기반은 훨씬 크다고, 전시 생산 능력도 압도적이라고 했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모와 체질은 다르다고, 큰 공장이 있다고 해서 전시 체제로 즉시 전환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교수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탄약 생산 능력이 나타났어요. 프랑스는 전시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데 3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독일은 5년이라고 했어요. 공장을 짓고 인력을 훈련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6개월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미 공장이 있고 인력이 대기하고 있으며 공급망이 구축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강조했어요. 이게 체질의 차이라고, 70년간 준비해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시 생산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평화시 비축량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전쟁 시작 3개월 만에 서방의 포탄 비축량이 바닥났다고 나와 있었어요.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현대전쟁은 탄약 소모가 엄청나다고, 하루 2만 발씩 쏘면 1년에 730만 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국과 유럽을 합쳐도 연간 생산량이 100만 발 수준이라고, 전쟁이 1년만 지속돼도 탄약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고 제임스 밀러가 물었어요. 교수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연간 생산 능력이 300만 발 수준이고 전시에는 600만 발까지 증산 가능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비축량도 충분하다고, 최소 2년치는 확보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도 체질이라고, 작은 나라지만 전쟁 대비는 철저하다고 했어요. 평화를 믿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또 다른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예비군 체계라고 했어요. 한국은 전 국민이 예비군이라고, 남성은 모두 군 복무를 하고 예비군으로 편입된다고 했습니다. 전시에는 300만 명 이상 동원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중국도 예비군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비병력은 수억 명이라고 했어요. 교수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정비 기술을 아느냐고, 무기 운용 훈련을 받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예비군은 매년 훈련을 받는다고, 무기 운용뿐 아니라 정비, 보급, 통신까지 배운다고 했어요. 전시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라고, 이게 진짜 예비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이었어요. 2023년 수출액이 170억 달러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무기를 파는지 몰랐거든요.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이것도 체질의 결과라고, 70년간 자체 개발하고 실전 운용한 노하우가 수출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고객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두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랭크와 서바이벌. 교수는 랭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본 건 이거였다고, 순위표였다고 했어요. 미국 1위, 러시아 2위, 중국 3위. 그리고 서바이벌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존 능력이라고 했어요. 전쟁이 시작된 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무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느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승패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랭크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만 남겼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군사력이라고, 한국이 최강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순위표에는 6위지만 생존 구조는 1위라고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들은 모든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정리됐어요. 포신 파열 KGGB, 부품 공급, 전시 증산, 예비군 체계.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체질이라는 키워드로요. 저는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틀렸다고, 순위가 전부가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불완전했던 거라고, 이제 더 넓게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군사력 순위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무기를 사고 병력을 늘리면 순위는 올라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살아남는 능력은 수십 년간의 실패와 불안 속에서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그 공포가 체질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매일 준비하고 매일 훈련하고 매일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평화로운 나라들은 가질 수 없는 강점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 3위라는 자부심이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다만 기준이 바뀐 거였습니다. 랭크에서 서바이벌로, 숫자에서 구조로, 카탈로그에서 실전으로.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순위표를 첨부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대신 체질을 분석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좋은 질문들이었다고, 덕분에 강의가 풍성해졌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순위는 질서지만 전쟁은 혼돈이라고. 혼돈에서 살아남는 능력, 그게 진짜 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브뤼셀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군사력 재평가 랭크에서 서바이벌로. 세계 3위는 여전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순위가 전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진짜 강한 나라는 멈추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요.